To call Zelensky a dictator, would you use the same words regarding Putin? I don't use those words lightly. I think that we're going to see how it all works out. Let's see what happens. 트럼프의 한마디가 한국을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내몰았다. 결국 터질 게 터졌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으로 우크라이나와 나토 회원국들이 초비상 사태에 빠졌는데요. 주요 골자는 미국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안보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는 미국의 실익이 없는 거래일 뿐만 아니라 나토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스스로 자신을 지키라고 한 발언입니다. 한술 더 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라며 맹비난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손을 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But think of it, a modestly successful comedian. President Zelensky talke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to spending $350 billion to go into a war that basically couldn't be won. He refuses to have elections, is low in the real Ukrainian polls. I mean, how can you be high with every city is being demolished? A dictator without elections. Zelensky better move fast or he's not going to have a country left. Got to move fast. 그러면서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대담 전 한 기자가 푸틴은 독재자인가라고 묻자 나는 독재자라는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답했는데요. To call Zelensky a dictator, would you use the same words regarding Putin? I don't use those words lightly. I think that we're going to see how it all works out. Let's see what happens.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결국 나토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에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라고 요구하고 우크라이나에는 광물 협정을 통해 그동안 미국이 지출한 지원금을 배상하라는 계산이 깔려있죠.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뒤처리를 유럽에 떠넘기고 침공을 시작한 러시아와 군축 및 자원 무역을 시작할 계획인데요. 이에 유럽 국가들은 다시 유럽군 출범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유럽 자강론을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총선에서 승리해 유력 차기 총리로 떠오른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는 총선 당일 가능한 빨리 유럽을 강화해 단기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달성해야 한다며 안보 강화를 주장했죠. 지난 24일에는 프랑스가 독일 등 유럽 동맹국에 핵 우산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핵무기를 탑재한 유로파이터 전투기 배치 계획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트럼프의 이런 행적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라기보다 사업가로 더 잘 알려진 인물로 전통적 정치 논리 대신 실익과 거래의 관점에서 국정을 운영해왔는데요. 이념이나 도덕적 명분보다 미국의 무엇이 이득인가라는 실질적 계산에 기반을 두었으며, 이는 사업가로서의 본능이 정치 무대에서도 변함없이 작동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나토 정상회의 한복판에서 나토가 왜 쓸모없는지를 설파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그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죠. 28개국 중 23개국이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고 열변을 토하는 트럼프를 바라보는 나토 회원국 정상들의 표정에서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트럼프가 정치 무대를 사업의 연장선으로 보고 국가 간 관계를 계약서처럼 다루면서 나토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라며 더 이상 미국과의 불공정 거래는 없어야 한다는 현실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북중러의 위협과 유럽의 자주국방 움직임은 한국에게도 핵무장을 포함한 독립적 억제력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부추기고 있죠. 이에 한국의 10년 내 핵무장을 예상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최근 1년 새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은 세계 60개국 글로벌 전략가와 전문가 357명을 대상으로 향후 10년 안에 핵무기를 가질 가능성이 큰 나라를 조사했는데요. 여기서 한국을 꼽은 응답 비율은 40.2%에 달했습니다. 1년 전 조사에서는 25.4%에 그쳤지만 이번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죠.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곧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친다고 예견하고 있는데요. 트럼프식 각자 도생 정책은 한국에게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의 생존과도 직결되고 있죠. 한국의 적성국이자 주변국인 북중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을 독립적 행위자로 보지 않고 미국의 정책에 종속된 국가로 얕잡아보는 태도이죠. 한국의 강력한 억제력을 갖추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안보 사태에서 오히려 한국이 패싱될 뿐만 아니라 모든 피해를 먼저 떠안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 후 한국과 직접 대화하지 않고 미국에 압력을 가하며 한국을 의사결정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이 없이 미국에 의존한다고 판단하며 경제 제재라는 수단으로 한국을 압박했죠. 한국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부족으로 북핵 협상에서 종종 북미 간 양자 대화에 밀려 패싱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분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요. 그러나 이런 상황을 타개할 한국의 신의 한 수도 존재합니다.
바로 현무 미사일 체계죠. 단순히 한국이 개발한 탄도미사일이라는 의미를 넘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수호할 무기 체계가 바로 현무입니다. 특히 현무5의 개발은 한국 자주국방 실현의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무5는 탄두 중량 9톤의 사거리 800km의 벙커버스터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내용만 보면 별다를 것 없는 탄도미사일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현무5는 한국을 지역 초강자로 세워줄 게임 체인저입니다. 미래 한국이 보유할 핵탄두의 가장 이상적인 핵 운반체로서 그 개발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현무5는 독특하게도 재래식 무기 체계이면서 2단 고체 연료 로켓을 사용합니다.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보다 저장 및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즉각적인 발사 능력을 제공하는데요. 이는 현대 미사일 체계에서 대부분 핵탄두 탑재 탄도미사일에 사용됩니다. 한국이 현무5에 고체 연료를 채택한 것은 북한의 기습 공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보다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더 큰 이점을 발휘하며 2단 설계로 사거리 조절이 가능해 주변 적성국의 각기 대응에 핵 억제력을 위한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무5는 고압가스로 미사일을 발사관에서 튀어오르게 한 후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콜드런치 방식을 사용합니다. 콜드런치는 러시아의 토폴, 야르스와 같은 핵 탑재 ICBM에서 흔히 사용되죠. 발사 시 열 노출을 줄여 적의 탐지를 피하고 발사대의 생존성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특히나 핵무기는 선제 공격 후 즉각적인 반격을 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사대의 재배치와 은폐가 매우 중요하죠. 현무5의 콜드런치는 이런 요구를 충족하며 핵 억제 전략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특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현무5는 현무 체계 중 유일하게 죄양장치가 있는 텔을 사용합니다. 구축 18륜 K901 텔은 대각선 이동 등 조향 능력이 매우 뛰어난데요. 핵 탑재 미사일은 전략 자산인 만큼 적의 사전 탐지와 공격을 피하기 위해 기동성과 은폐성이 필수적인데 북중로의 경우 모든 지상 발사 핵무기를 텔로 운용하고 있죠. 핵무기의 기본 운용 사양인 발사, 이동, 은폐 프로세스와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무5는 엄청난 탄두 중량과 함께 놀라운 총 중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9톤 탄두는 재래식 벙커버스터로 설계되었지만 핵탄두는 일반적으로 1톤 수준으로 훨씬 가볍죠. 만약 현무5가 핵탄두를 탑재한다면 탄두 중량을 줄여 사거리를 5,500km급으로 늘릴 수 있는데요. 이는 핵 탑재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으로 전환 가능한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무5의 발사 중량은 약 36톤으로 장거리, 중거리 미사일 중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무게입니다. 이는 러시아 토플 야르스, 미국 미니트맨 등 ICBM급 미사일과 비슷한 수준이죠. 이처럼 현무5가 자체 핵무장과 지역 강국으로의 발돋움을 상징한다면 현무6는 한국의 완벽한 안보 자립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무5의 개발을 통해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그 개발 일정이 매우 독특하다는 점인데요. 이를 통해 현무6의 개발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7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 이후 현무5의 개발이 본격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뒤 2023년 불과 6년 만에 개발이 완료되었고 그의 4회의 시험 발사를 100% 성공으로 마치며 그해 말 양산에 돌입했죠. 실전 배치는 놀랍게도 2024년 말 일부 초기 배치가 진행되었고 2025년 내 본격적인 전력화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이죠. 2017년 11월 한미 미사일 지침에서 탄두 중량 제한이 풀리며 9톤짜리 현무5 개발이 본격 착수된 것을 보면 2021년 5월 21일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 폐지로 현무6의 개발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2023년 국방 중기 계획에서 차세대 미사일 개발과 전략무기 체계 강화가 언급되었죠. 고위력과 사거리 확대가 현무6의 핵심인데요. 사실 사거리 1000km는 북중로 억제에는 불필요한 사거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거리 5000km만 내어도 북중로의 모든 주요 도시를 포함하기 때문이죠. 예상컨대 한국군은 주변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현무6 개발 시 탄두 중량을 늘리고 사거리를 대폭 축소 발표할 가능성이 높으며 혹은 ICBM과 위성 발사체 겸용으로 설계한 뒤 이를 위성 발사체라고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리 고위력과 사거리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이는 한국이 글로벌 군사 강국으로 도약하고 핵 잠재력을 과시하며 명실상부 ICBM 보유국으로 등극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가 현재 겪고 있는 패싱을 한국에서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이죠. 북한은 한국을 직접적인 군사 위협으로 인식하지만 핵무기와 ICBM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을 미국의 하이 파트너로 보고 오직 미국과의 양자 대결에 더 집중합니다. 중국 역시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를 더 주목하며 한국을 직접적인 위협보다는 간접적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현무6가 사거리 10,000km 이상 ICBM급의 탄두 중량 1에서 9톤, 심지어 세계 유일하게 자유로운 핵탄두 중량의 운반체로서 개발된다면 북한은 한국을 더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며 한국과의 양자 비핵화를 논의할 것이고, 중국은 한국을 지역 패권 도전자로 간주하며 외교적 경제적 압박에서 더욱 신중히 접근할 것입니다. 한국의 협상력과 지역 내 발언권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이죠. 힘이 있어야 말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직접 대화하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식을 위해 회담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우크라이나는 빠져 있습니다. 저 운명이 외세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죠. 트럼프의 각자도생 발언으로 한국이 이처럼 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한국의 현무6 개발로 북중러 전역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수 있다면 젤렌스키처럼 패싱당한다고 항의할 필요도 없이 협상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과거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 붕괴 후 구소련의 핵무기를 물려받았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영토에는 무려 1,900개의 전략 핵탄두와 2,500개의 전술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어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 3위 수준의 핵무기 보유량을 자랑했죠. 이에 동유럽 정세에서 우크라이나는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접근했죠.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핵무기가 러시아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핵 확산 방지를 위해 개입하였고, 러시아는 핵무기의 통제권을 공동 관리하자며 협상하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우크라이나의 핵 보유가 유럽 전체의 변수가 될 수 있다며 협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죠. 한마디로 핵무기 보유 시기 우크라이나는 세계 강대국들의 집중적인 관심과 협상 대상이었습니다. 핵 억지력 덕분에 패싱당하지 않고 설득과 권유의 중심에 서며 그 위상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죠. 하지만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영토 보전과 안보를 보장받는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했고, 그 결과는 다들 아시는 대로 군사적 자율성을 완전히 잃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나토 비회원국으로 서방의 지원이 제한적이었지만 한국은 한미 동맹으로 미국의 무조건적인 개입 및 지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현무6가 추가되면 한국은 미국 동맹 플러스 자체 억제력이라는 이중 안전망을 갖춰 우크라이나보다 더 강한 협상력을 확보할 수가 있죠. 벌써부터 중국은 현무5가 자국에 끼치는 영향 및 국제적 분석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号称韩国最强导弹的玄武5型弹道导弹近日亮相，来看短片。 10月1号，韩国在京畿道城南市首尔机场举行建军76周年纪念活动，超5000名军人和300多件军事装备参加。俄媒注意到，韩国首次全体系展示了其玄武系列弹道导弹，而最为外界关注的，则要数首次露面的玄武5弹道导弹。韩国媒体则将玄武5称为韩国的最强导弹。据悉，这型导弹的战斗部达8吨，可打击地下掩体，是韩国型3轴体系中大规模惩罚报复作战计划的核心手段。 韩媒表示，玄武5虽属于短程弹道导弹，但只要减轻弹头重量，就能够发挥中远程弹道导弹的性能。杜先生，那我们看到韩国对外展示的玄武5型弹道导弹，那这具体是一型怎样的装备呢？以前的玄武呢，都在韩国的宣传词汇中并没有露出这个庐山真面目。这次阅兵式展示了它的外形，叫9轴，密闭发射，而且运输、机动、发射一体化，显示了超强的这个机动能力和打击能力。玄武导弹呢，被现在的韩国称为最强导弹，也叫怪兽导弹，因为它配置很特殊。如果能够携带这个8到9吨战斗部，它可以射程达到这个800-900公里。如果把战斗部降到1到2吨，可以达到3000、4000甚至5000的射程。也说明呢，它通过战斗部配重的大小调整，可以让射程出现大的变化。所以这种弹性射程，包括弹性载荷，对于这款导弹应该是一种多用途的表态。 那如果近距离对目标进行打击，按他的说法，对地下目标有很强的打击能力。像8、9吨的有效载荷，如果真的采取绥靖战斗部或者其他的钻地战斗部，那么地下设施，包括它所宣称的核设施，将是攻击重点。指挥设施也会打击目标。那如果需要打击更远的位置，特别是对俄罗斯远东方向以及其他大国的核心位置构成伤害，那么4000公里半径也足以让这枚导弹产生战略威慑效果。 所以这枚导弹它在半岛地区所形成的这个战略压力比以往要大得多。同时呢，对于美国利用这枚导弹对大国竞争发挥作用，也能够起到一定效果。如果按照它的打击半径，美国认为凭借韩国的优势，凭借韩国导弹射程，在大国竞争中，韩国也有可利用的空间。 이렇게 현무6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북중러의 패싱에서 벗어나 한국을 글로벌 초강국이자 세계 외교 무대에서
독립적이고 영향력 있는 국가로 거듭나게 하는 발판이죠. 핵을 보유하냐 보유하지 않냐의 미래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제재를 감행하며 핵 보유를 추진한 인도와 이스라엘, 그리고 허울뿐인 약속을 믿고 핵을 버린 우크라이나,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들을 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한국 핵무장 반대하는 국가 특징, 다 핵 가지고 있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